지금 미국 CNN 본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9.11 테러와 아프간 전쟁터를 누볐던 25년 베테랑 기자 마크 톰슨. 그가 한국 취재에 단 72시간 만에 눈물을 흘리며 은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는 전부 가짜였다. 인천공항 도착 15분 만에 그가 맞닥뜨린 기괴한 광경, 그리고 자정 무렵 골목길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 미국 대통령도 누리지 못하는 이것이 한국에선 초등학생에게조차 당연하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닌 이 시스템으로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다. 베테랑 기자를 공포에 떨게 만든 대한민국 시스템의 실체,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CNN 뉴욕 본사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선임 국제기자죠. 제 명함에는 수석 특파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동료들은 저를 재난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주로 취재하는 곳이 전쟁터나 재난 현장이거든요. 2001년 9월 11일, 저는 세계무역센터 붕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기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먼지투성이가 된 채로 생중계를 했죠.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덮쳤을 때도 제가 갔습니다. 물에 잠긴 거리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2011년 아프가니스탄, 2014년 우크라이나, 2017년 시리아. 제 여권에는 위험지역 스탬프가 빼곡합니다. 20년 동안 세계의 위기를 취재했어요. 그런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뉴욕 맨해튼 본사 편집국. 제 책상 앞에 서너 명의 동료가 모여서 키득거리고 있었어요. 마크, 한국? 거기는 전쟁도 안 나고 있잖아. 내가 갈 곳이 아닌데? 경제부 기자 제임스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는 저보다 10살 어리고 아직 뉴욕을 벗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 취재래. 와, 드디어 편한 출장 가나 보네. 정치부 기자 리사가 커피를 홀짝이며 웃었습니다. 그녀도 한 번도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남한, 대한민국. 제 머릿속에 있는 한국은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북한과 휴전 중인 나라, 삼성과 현대가 있는 나라, K-팝이 인기 있는 나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아시아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는 10번도 넘게 갔어요. 도쿄 특파원과는 친한 친구고요. 중국도 베이징, 상하이, 홍콩까지 여러 번 다녀왔죠. 아시아 정세를 분석하는 기사를 수없이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상하죠? 20년 경력의 국제기자가 한국을 모른다니.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CNN 뉴욕 본사에 한국 전문 특파원이 따로 없어요. 도쿄 특파원이 한국까지 겸임하죠. 왜냐하면 뉴스가 별로 없거든요. 북한 관련 이슈가 터질 때나 한국이 언급될 뿐이에요. 미국 언론에서 한국의 위상은 그 정도입니다. 그날 오후 편집장 데이브가 저를 불렀습니다. 마크, 중국 반도체 제재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 입장을 취재해와.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삼성 본사 인터뷰하고 공장 한두 군데 둘러보고 정부 관계자 만나면 끝이겠죠.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미중 갈등 속에서 동맹과 경제 사이를 어떻게 줄타기 하는지 정리하면 될 거예요. 평범한 기사가 될 겁니다. 참, 마크. 한국 처음이지? 제가 나가려는데 편집장이 물었어요. 네, 처음입니다. 그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둔 것 같았어요. 나가서 보면 알 거야. 조심히 다녀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흘 후 새벽 6시, 저는 JFK 국제공항에 있었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에요. 14시간 비행이죠.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1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수속을 마쳤습니다. 보안 검색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발 벗고 노트북 꺼내고 벨트 풀고 30분이 더 걸렸죠. 미국 공항은 언제나 이래요.
9.11 이후로 보안이 강화됐다지만 정작 시스템은 느려지기만 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한국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았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 개요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출장 가기 전에 틀을 잡아두는 편이거든요. 그때 옆자리 남성이 말을 걸었어요. 기자시죠? 저는 데이비드 김이라고 합니다. 뉴저지에서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네. CNN 마크 톰슨입니다. 한국 가시는 건가요? 네, 서울에서 반도체 관련 취재가 있어서요. 데이비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그러시군요. 그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뭔가 조언이라도 해주시려는 건가요? 저는 1년에 4번 한국을 오가요. 본사가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계속 비교하게 되는데 처음 가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시차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차이 때문이에요. 한국은 작동하는 방식이 미국과 많이 다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좋은 의미로 이상해요. 너무 좋아서 이상하달까. 그게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직접 겪어보시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아, 그리고 공항에서 놀라지 마세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14시간 동안 저는 한국 자료를 읽었습니다. 인구 5,200만 명, GDP 세계 13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숫자들만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 숫자들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쿄를 떠올렸어요. 2005년 처음 일본에 갔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깔끔한 거리, 정확한 전철, 친절한 사람들. 일본은 제 기대를 충족시켰어요. 한국도 비슷하겠죠. 일본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구름 아래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구조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규모가 JFK보다 컸습니다.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고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조명이 밝았어요.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을 때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1,0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줄이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JFK와 똑같군요. 14시간 비행 후에 또 한두 시간을 기다려야 하나.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줄은 분명 길었는데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불평하는 소리도 짜증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서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줄이 두 종류라는 거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밀치고 있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중국 단체 관광객은 3번 게이트로 이동하라고요. 아, 그렇구나. 시끄러운 쪽이 중국 관광객들이고 조용한 쪽이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보며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데이비드 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놀라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요. 저는 여전히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5분 후에요. 줄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JFK였다면 아직 입국 심사장 입구에도 도착하지 못했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줄의 중간쯤까지 왔습니다. 이상하네요. 생각보다 빠른데요? 앞을 봤습니다. 입국 심사대가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심사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기계가 있었어요.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도 자동 입국 심사는 알고 있어요. 미국에도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 것은 고장이 잦고 느리고 결국엔 사람한테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 시스템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거든요. 기계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영어로 안내 문구가 떴어요. 여권을 스캔해달라고요. 저는 시키는 대로 여권을 올렸습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정보가 화면에 표시됐어요. 다음 안내가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봐 달라고요. 얼굴 인식이었어요. 저는 렌즈를 응시했습니다. 1초, 2초. 화면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입국이 승인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끝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끝이라고요? 여권에 도장도 안 찍고요? 질문도 없고요? 뒤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선 순간부터 통과하기까지 30초. 30초였어요. JFK에서는 심사관이 여권을 들여다보고 질문하고 도장 찍고 그러는 데만 5분은 걸립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건 별도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세관 검사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요? 그때 복도 한쪽에서 뭔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천천히 움직이는 하얀 물체. 가까이 오니까 로봇이었습니다. 안내 로봇이었어요. 로봇이 제 앞에 멈추더니 화면에 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했어요. 톰슨님, 세관 신고 물품이 없으시면 초록색 통로로 이동해 주세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아까 입국 심사대에서 스캔한 여권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된 거였어요. 로봇이 자동으로 제 정보를 받아서 안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로봇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초록색 통로였어요. 거기에도 사람 대신 기계가 있었습니다. 셀프 세관 신고 시스템. 화면을 몇 번 터치하고 가방을 엑스레이에 올리고 끝.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어요. 전부 기계였습니다. 입국 심사도 기계, 안내도 로봇, 세관도 기계.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안 보이면 불안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걱정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안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뢰가 갔어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벨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저도 제 캐리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와 있었어요. 제 캐리어가 벨트 위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20분도 안 됐는데요. JFK에서는 수화물 나오는 데만 30분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때로는 1시간씩 걸릴 때도 있어요. 가방이 분실되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캐리어를 집어들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로비에 발을 디뎠을 때 시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15분.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밖으로 나오기까지 고작 15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금 제가 통과해온 그 공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입국하고 있는 그 거대한 시스템. 그런데 저는 단 한 명의 직원과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여권 심사관도 없었고 세관원도 없었고 안내 직원도 없었어요. 사람 대신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JFK 공항이 떠올랐습니다. 불과 14시간 전에 제가 출발했던 그곳. 체크인에 1시간, 보안 검색에 30분, 줄 서서 기다리느라 지쳤던 그곳. 미국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인데 시스템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시스템으로 대체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필요 없는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한 거였습니다. 안내 로봇은 스스로 판단해서 여행객에게 다가갔고 자동심사대는 30초 만에 신원을 확인했고 셀프 세관은 불필요한 대면을 제거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공항에서 사람이 안 보이면 불안해지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은 걱정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그런 불안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신뢰로 느껴졌어요. 저는 공항 로비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대리석 바닥,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 조용히 오가는 사람들. 아까 입국 심사장의 혼잡이 마치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공항이 좋은 게 아니구나. 이 나라는 뭔가가 다르구나.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기사분이 영어를 조금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문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공항 좋죠? 세계 1위예요. 기사분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계 1위. 방금 경험한 걸 생각하면 과장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서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방금 경험한 걸 메모하고 싶었거든요. 기자의 본능이에요. 인상적인 장면을 보면 바로 적어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 15분. 자동화 시스템. 사람 없는 효율성. 짧게 적고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데이비드 김의 말이 떠올랐어요. 공항에서 놀라지 말라고, 그게 시작이라고 했던 그 말.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공항이 이 정도면 다른 곳은 어떨까요? 병원은요? 지하철은요? 거리는요?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취재 일정표를 꺼내봤어요. 내일 오전에 삼성 본사 인터뷰가 잡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공장 투어. 모레는 정부 관계자 면담.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유 시간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도시를 직접 걷고 싶었거든요. 시스템만 보지 말고 사람들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저는 짐을 들고 체크인을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가방을 풀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아직 해가 져 있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도시의 풍경이었어요. 뉴욕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걸요. 인천공항도 처음에는 그냥 깔끔한 공항으로 보였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시스템이 숨어 있었어요. 서울도 그럴까요? 저는 호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선선했습니다. 1월 초의 서울. 뉴욕보다는 덜 춥네요.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이 도시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15분 만에 입국을 끝낸 공항. 그게 시작이라고 했던 데이비드의 말. 이제 그 다음이 펼쳐질 겁니다. 저는 서울의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10분쯤 걸었을까요? 저는 서울의 평범한 주택가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고 낮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뉴욕의 브루클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퇴근하는 사람들이 골목을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물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계산을 해줬어요. 2,000원입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가 순식간에 끝났어요. 뉴욕의 편의점과 크게 다를 게 없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오니 큰 도로가 나왔습니다.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빨간 불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차가 한 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비어 있었어요. 건너가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건너지 않았어요. 모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벌써 건넜을 겁니다. 차가 없으면 신호를 무시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없는데도요. 초록 불이 켜졌어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저도 따라 건넜어요. 여전히 차는 한 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1분을 기다렸던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어느새 저녁 8시가 됐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저는 작은 한식당에 들어가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얼큰하고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뉴욕이었다면 이제 호텔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특히 처음 가는 도시에서는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 게 좋거든요.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서울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가게들이 불을 환하게 켜고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만 더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뉴욕이라면 지금쯤 거리가 텅 비었을 겁니다. 상점들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편의점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식당에는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잠을 안 자나요? 밤 11시가 됐습니다. 저는 지하철역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강남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역사 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플랫폼에 서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내 화면을 봤습니다. 다음 열차 3분 후 도착. 이 시간에도 지하철이 다닌다고요? 뉴욕 지하철도 24시간 운행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배차 간격이 30분씩 벌어져요. 게다가 밤 지하철은 위험합니다. 취객이 많고 노숙자가 많고 가끔 범죄도 일어나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없었고 역사가 밝았어요. 사람들도 평범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 학원 끝나고 가는 학생들.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역사를 나와 계속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호기심이 발동했거든요. 이 도시가 어디까지 깨어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밤 11시 반.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약국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 들어가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약사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업 중이었어요. 밤 11시 반에 약국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뉴욕에서 밤에 약이 필요하면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24시간 약국은 맨해튼 중심부에 한두 곳뿐이에요. 택시 타고 30분은 가야 하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냥 골목길 약국에 들어가면 됩니다. 밤 11시 반에도요. 저는 약국을 나왔습니다.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도시는 밤이 없는 건가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내일 일정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 더 중요했거든요. 편의점이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약국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뉴욕은 밤 10시만 넘으면 유령 도시가 됩니다. 거리는 텅 비고 위험해지죠. 그런데 서울은 자정이 넘었는데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뉴욕에서 밤에 소란이 들리면 피하는 게 상책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자의 본능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모퉁이로 다가갔습니다.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뉴욕이라면 지갑을 털거나 그냥 지나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쓰러진 남자 옆에 무릎을 꿇더니 상태를 살폈어요. 다른 남성이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물을 사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식 있으세요? 여성이 남자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남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곧 올 겁니다. 전화를 걸던 남성이 말했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자정 42분. 과연 이 시간에 얼마나 빨리 올까요? 7분이었습니다. 정확히 7분 후에 구급차가 골목 입구에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형광조끼를 입은 구급대원 2명이 뛰어왔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에 실었어요.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저를 봤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본 거죠. 그가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시죠?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 본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황은 통제됐습니다. 영어가 완벽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 골목길에서 만난 구급대원이 외국인에게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구급차가 떠나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까 도와주던 사람들도 각자의 길로 흩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만 홀로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도움. 7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영어로 소통하는 구급대원. 이게 자정이 넘은 골목길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호텔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그 이상함. 15분 만에 입국을 끝낸 그 효율성. 그게 이 도시 전체에 퍼져 있다는 걸요. 서울은 멈추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약국이 열려 있고 지하철이 달리고 구급차가 7분 만에 도착하는 도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시스템이 24시간 작동하는 도시. 뉴욕은 밤이 되면 멈춥니다. 서비스가 중단되고 위험이 시작되죠. 하지만 서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삼성 본사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기사거리였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어젯밤 골목길에서 본 그 광경. 7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 어느 병원으로 갔을까? 오후 일정은 공장 투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정을 변경하고 싶었어요. 편집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데이브, 오늘 오후에 병원 취재 좀 해도 될까요? 병원? 무슨 병원? 한국 의료 시스템을 보고 싶어서요. 응급 의료 체계 같은 거요. 편집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마크, 자네 반도체 취재하러 간 거 아닌가?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뭔가 있어요. 제가 본 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좋아. 자네 판단을 믿지. 하지만 반도체 기사는 꼭 써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께 물었어요. 큰 병원 중에 응급실이 좋은 곳이 어디죠? 기사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 유명하죠. 근데 응급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럼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15분쯤 달려 한 대학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내려서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응급실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입구에 도착했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섰습니다. 조용했어요. 응급실인데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환자도 있었고 의료진도 있었고 보호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란이 없었어요. 누구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고 뛰어다니지 않았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응급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전쟁터예요. 복도에 환자들이 누워있고 가족들이 울부짖고 간호사들이 뛰어다닙니다. 대기 시간은 기본 4시간. 심한 날은 6시간을 기다려도 의사 얼굴을 못 봐요. 응급실에 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이죠. 그런데 서울병원은 달랐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접수대 앞에 줄이 있었는데 3명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빠르게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접수를 마치고 대기석으로 갔습니다. 5분도 안 돼서 그녀의 이름이 호명됐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빠르네요. 그때 응급실 입구가 열렸습니다. 구급차에서 환자가 실려 들어왔어요. 들것에 누운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30분.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옮기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나타나 지시를 내렸어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15분 후, 저는 그 노인이 CT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15분이에요. 병원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접수도 못 끝냈을 시간이에요. 저는 응급실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누가 제지하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응급실을 배회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복도를 걷다가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환자가 보였어요.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가 그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뭔가 말을 했는데 한국어가 아니었어요.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간호사가 나갔다가 통역 전화기를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 베트남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의사가 통역기를 통해 노숙자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노숙자, 외국인, 아마도 불법 체류자일 겁니다. 돈도 없고 보험도 없을 거예요. 뉴욕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신분부터 확인합니다. 여권 있냐고, 비자 상태가 어떻냐고, 보험 가입했냐고 물어봐요. 돈이 없으면 기본 응급처치만 하고 내보냅니다. 심한 경우 아예 치료를 거부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신분 확인 따위 없었어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치료했어요. 통역기까지 준비해서요.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한 의사가 제 앞을 지나갔어요. 흰 가운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목에 청진기를 걸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의사가 멈춰서더니 저를 봤습니다. 네. 아, 외국인이시네요. 영어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CNN의 마크 톰슨이라고 합니다. 아, 기자시군요.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취재차 온 건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왔습니다. 한국 응급실이 어떤지 보고 싶었어요. 김 전문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 응급실과 비교하시려는 건가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많이 다른가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조용한 응급실, 빠르게 움직이는 의료진, 질서정연한 시스템. 완전히 다릅니다. 김 전문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 응급실이 혼잡하다고요. 대기 시간이 길고 시스템이 느리다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빠른 거죠? 김 전문의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시스템 때문입니다. 환자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돼요. 접수, 진료, 검사, 입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이 서류가 없어요. 다 전산화되어 있죠. 전산화라. 미국도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요. 있기는 하지만 통합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병원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정보 공유가 안 되고요. 여기는 다릅니다. 전국의 응급실이 같은 시스템을 써요. 저는 아까 본 노숙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환자 중에 외국인 노숙자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똑같이 치료받던데 돈은 어떻게 하나요? 김 전문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응급실에서는 일단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저희는 의사잖아요. 행정 담당이 아니라. 저희는 의사잖아요. 행정 담당이 아니라. 그 말이 제 머리를 망치로 때렸습니다. 뉴욕에서는 의사들이 행정 업무에 시달려요. 서류 작성하고 보험 확인하고 승인 기다리고. 환자를 치료하는 시간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사가 의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어젯밤 자정쯤 골목길에서 구급차를 봤어요. 7분 만에 도착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인가요? 김 전문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시내는 평균 7분에서 10분 사이예요. 지방은 좀 더 걸리지만 대부분 15분 안에 도착합니다. 뉴욕은 평균 20분입니다. 밤에는 더 그렇군요. 여기는 119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서요.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교통 상황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된 시스템.
실시간 정보 공유, 자동 배치. 이게 한국의 응급의료였습니다. 김 전문의가 시계를 봤어요. 죄송한데 환자 볼 시간이어서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연락 주세요. 그는 명함을 건네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명함을 바라봤어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준호. 그리고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는 계급을 모른다. 영국에서 좋은 의료를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이 있고 없고가 생명을 가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정의 취객이나 외국인 노숙자나 똑같은 속도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계급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다. 반도체 기사는 이미 초안을 마쳤어요. 편집장에게 보낼 준비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확인하고 싶은 게 남아 있었거든요. 공항, 밤거리, 병원. 제가 본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은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 아이들은 어떨까요? 저는 호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호텔을 나왔어요. 골목길을 걷다가 학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였어요. 담장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고 3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가까웠는지 종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담장 옆에 섰습니다. 영국에서 학교 점심시간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 아들이 런던 공립학교에 다니거든요. 올해 10살이에요. 가끔 학교에 면담하러 가면 점심시간과 겹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전쟁터를 목격합니다. 급식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녀요. 서로 밀치고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선생님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질서를 잡으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급식실 안은 더 심해요. 음식을 받으려고 새치기 하는 아이들, 식판을 떨어뜨리는 아이들, 음식을 던지며 장난치는 아이들. 매일 한두 명은 다쳐서 양호실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학교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담장 너머로 아이들이 건물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급식실로 향하는 거겠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걷고 있는데 뛰지 않았어요. 대화를 나누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초등학생들이잖아요. 7살에서 12살의 아이들. 세상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저 아이들은 왜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저는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학교 정문이 열려 있었어요. 경비원이 한 명 서 있길래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기자인데요. 혹시 잠깐 학교 안을 둘러봐도 될까요?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정장을 입은 외국인이 갑자기 학교를 구경하겠다니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잠시만요. 교감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몇 분 후 40대 후반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영국 기자시라고요? 어떤 취재차 한국에 오셨어요? 반도체 산업 취재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학교를 지나다가 아이들 모습이 인상적이어서요. 교감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마침 점심시간이네요. 급식실 구경하실래요? 저는 고맙다고 하며 그녀를 따라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아이들과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지만 누구도 멈춰 서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살짝 돌려보고는 자기 갈 길을 갔어요. 급식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멈춰섰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줄잡아 4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대화 소리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웅성거리는 정도였지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뛰어다니지 않았고 장난을 치지 않았어요. 저는 배식대 쪽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한 줄로 길게.
앞사람과 뒷사람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요. 새치기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배식대 앞에서 아이들이 식판을 받았어요. 급식 아주머니가 밥과 반찬을 담아줬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감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저 아이들 특별히 훈련을 받은 건가요? 교감 선생님이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훈련이요? 무슨 훈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 서는 것, 조용히 하는 것, 인사하는 것.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려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요? 교감 선생님이 웃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입학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선배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고 선생님들이 가끔 알려주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첫날부터 점심시간 질서 교육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급식실 예절에 대해 배워요. 그런데도 안 돼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이들은 여전히 뛰어다니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별한 훈련 없이도 아이들이 저렇게 움직인다고요? 저는 급식실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아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밥을 다 먹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식판을 들고 반납대로 향했어요. 잔반을 분리하고 식판을 제자리에 놓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 뒤를 다른 아이가 따랐어요.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충돌이 없었어요. 수백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누구도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각자가 보이지 않는 궤도 위를 달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군중 통제 훈련을 받은 것 같다. 런던에서 대규모 이벤트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 콘서트장.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선 관리예요. 전문 업체가 수개월 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안전 요원을 수백 명 배치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한국 초등학생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감 선생님에게 다시 물었어요. 선생님들이 급식실에서 아이들을 감독하나요? 저기 보시면 선생님 두 분이 계시긴 한데 특별히 감독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는 정도죠. 저는 교감 선생님이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정말로 선생님 두 명이 급식실 한쪽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호루라기도 없었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런던이라면 선생님 6명이 있어도 저 정도 질서를 만들지 못해요. 항상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지거든요.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문화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수학, 과학, 언어. 그런 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하지만 제가 본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집단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체득한 아이들. 타인의 동선을 존중하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법을 아는 아이들. 명령 없이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아이들. 그건 교육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문화로 체득하는 겁니다. 저는 교감 선생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왜 한국 아이들은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걸까요? 교감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어른들이 줄을 서면 아이들도 줄을 서고 어른들이 조용히 하면 아이들도 조용히 하고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운다. 저는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런던에서는 질서를 규칙으로 강제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그런 식이에요. 하지만 규칙으로 강제된 질서는 감시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선생님이 안 보면 뛰고 경찰이 안 보면 신호를 무시하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질서가 문화였어요. 아이들은 규칙을 배운 게 아니라 질서 있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공항에서, 지하철에서, 병원에서 질서 있게 행동하는 어른들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저는 학교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급식실을 돌아봤어요. 여전히 아이들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공항의 시스템도, 밤거리의 안전도, 병원의 효율성도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여기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집단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법을 배우는 문화. 그게 자라서 사회 전체에 힘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가 잡혀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업계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자리였죠. 테이블에 6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반도체 회사 임원, 부품 공급업체 대표, 정부 출연 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박성민 상무. 대한물류공단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물류 전문가가 반도체 업계 모임에 왜 왔을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가 됐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이슈잖아요.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특히 물류가 중요하죠. 식사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질문을 몇 개 던졌고 그들은 친절하게 대답해줬어요. 그러다가 화제가 한국 산업의 경쟁력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어요. 마크 기자님, 한국 반도체가 왜 강한지 아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속도 아닙니까? 한국 기업들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실행도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속도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때 박성민 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속도라. 외국인들이 한국을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그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오해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박 상무가 술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이 빠른 이유를 경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서로 이기려고 달리니까 빠른 거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럼 본질은 뭡니까? 박 상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공포입니다. 공포. 저는 그 단어에 움찔했습니다. 무슨 공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크 기자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70년 전에 전쟁을 겪었어요. 3년 동안 온 나라가 폐허가 됐죠. 그리고 지금도 휴전 상태입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법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대 한국 시스템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박 상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요.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군대에 PX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군인들이 물건을 사는 매점이에요. 그런데 한국군 PX는 좀 특별합니다. 전시에도 물자가 끊기지 않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전시에도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물자 부족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총알이 없어서 싸우지 못하고 약이 없어서 부상병이 죽어가고 식량이 없어서 굶어야 했습니다. 그 기억이 군대에 남아있어요. 저는 흥미로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박 상무가 손가락을 꼽으며 설명했어요. 첫째, 중복 경로입니다. 물자가 이동하는 길이 하나가 아니에요. 메인 루트가 막히면 대체 루트가 있고 그것도 막히면 또 다른 루트가 있습니다. 둘째, 분산 저장이에요. 물자를 한 곳에 몰아두지 않습니다. 전국에 분산시켜 놓아요. 한 곳이 폭격당해도 다른 곳에서 공급할 수 있게요. 셋째, 실시간 모니터링입니다. 어디에 뭐가 얼마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요. 부족해지기 전에 보충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사 물류로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건 군대 얘기 아닙니까? 민간 사회와 무슨 관계가 있죠? 박 상무가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사회 곳곳에 있거든요. 징병제니까요. 기업 임원, 공무원, 의사, 엔지니어. 다들 군대에서 이 시스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논리가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넘어온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국의 민간 시스템이 군사 물류 논리로 설계됐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박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편의점이 왜 24시간 운영되는지 아세요? 물류 시스템 때문이에요. 전국 어디서든 6시간 안에 상품을 보충할 수 있거든요. 한국 병원이 왜 그렇게 빠른지 아세요?
의약품과 장비 공급망이 군사 수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이에요. 한국공항이 왜 그렇게 효율적인지 아세요? 인력과 장비 배치가 군사작전처럼 계획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경험한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15분 만에 입국 완료. 밤 자정에 7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병원에서 17분 만에 끝난 CT와 MRI. 점심시간에 400명이 충돌 없이 급식을 받는 학교. 그 모든 게 속도 때문이 아니었어요. 공급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박상무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항상 위기를 대비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무의식적으로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는 게 당연하고, 배달이 1시간 안에 오는 게 당연하고, 병원에서 바로 검사받는 게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 뭔가가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며칠이든 몇 주든. 그게 정상이에요. 배송이 늦어지면 기다리고, 병원 예약이 밀리면 기다리고. 기다림이 삶의 일부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빨라서가 아니에요. 끊기지 않게 설계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이 나라는 속도가 아니라 공급 중단을 두려워한다. 박상무가 말을 이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한국 물류 시스템을 연구하러 오는 외국 기업들이 많거든요. 아마존, 월마트, DHL. 다들 한국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해요. 왜죠? 시스템만 복사하려고 하거든요. 창고 자동화, 배송 루트, 최적화 알고리즘. 그런 것들.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한국 물류의 핵심은 사람들의 마인드셋입니다. 끊기면 안 된다는 강박.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소용없어요. 강박.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강박이 없어요. 섬나라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본토가 침략당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물자가 끊길 수 있다는 공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긋해요. 기다리는데 익숙하고 불편을 감수하는데 익숙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북쪽은 적대국이에요. 역사적으로 수없이 침략당했고 물자가 끊기는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그 공포가 사회 시스템에 스며든 거예요. 저는 박상무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건가요? 전쟁 공포 속에서 사는 건가요? 박상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비하고 있으니까요. 공포는 대비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대비하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다. 저는 그 말이 역설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마스크가 없고 의료 장비가 없고 공급망이 무너지고 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혼란이 왔어요. 그런데 한국은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마스크 공급이 빠르게 안정됐고 검사 시스템이 즉시 가동됐고 사회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돌아갔어요. 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식당을 나서며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네온사인, 오가는 차들, 편의점의 밝은 조명.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쟁의 기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방심하지 않는구나.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자가 끊기지 않게, 시스템이 멈추지 않게,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가 작동할 수 있게. 저는 그제야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멈추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취재 노트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공항, 밤거리, 병원, 학교, 물류 전문가와의 대화. 72시간 동안의 기록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도시는 살아있었습니다. 편의점의 밝은 조명, 오가는 차들, 지하철 입구의 불빛. 이 모든 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아니, 안다고 착각했죠. 삼성이 있는 나라, K-팝의 본고장,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편집장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기사는 이미 초안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것, 제가 느낀 것을 쓰지 않으면 기자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데이브 편집장님께 반도체 기사는 첨부 파일로 보냅니다. 하지만 다른 기사를 하나 더 쓰고 싶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게 진짜 뉴스입니다. 저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10분 후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제 판단을 믿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재미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자들이 끝까지 읽을 만큼 강렬해야 한다고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제 20년 경력을 걸고 쓰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부터 고민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제가 본 것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더 네이션 댓 네버 스타프스. 멈추지 않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기사를 썼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작했어요. 15분 만에 입국을 끝낸 그 순간.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국경을 지키고 있던 그 광경. 자정의 골목길로 이어졌습니다. 7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영어로 소통하는 구급대원.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시민들. 병원 응급실의 효율성. 17분 만에 끝난 CT와 MRI. 외국인 노숙자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시스템. 행정이 아니라 치료가 우선이라던 김준호 전문의의 말. 초등학교 급식실의 질서. 400명의 아이들이 충돌 없이 움직이는 모습. 훈련이 아니라 문화로 체득된 질서. 그리고 박성민 상무가 밝힌 비밀. 한국 시스템의 뿌리는 전쟁의 기억이라는 것. 물자가 끊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 그래서 멈추지 않게 설계된 나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기사를 마쳤어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쟁 준비가 끝난 나라다. 하지만 그 준비는 총과 탱크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 전쟁 대비가 숨어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20년 경력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뉴욕행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택시 기사분이 말했습니다. 또 오시라고요. 한국은 언제나 환영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올 거라고, 꼭 다시 올 거라고 대답했어요. 공항 로비를 걸으며 일주일 전을 떠올렸습니다. 혼잡한 입국 심사장을 보고 후진국의 민낯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여기서도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14시간 비행 끝에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장. 긴 줄. 1시간을 기다렸어요. 심사관은 피곤한 표정으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질문 몇 개 하고 도장 찍고. 환영 인사도 없었어요. 그냥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수화물을 찾는데 40분이 더 걸렸어요. 벨트가 고장났다고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짜증을 냈지만 직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총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이 풍경이 이제는 견딜 수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뉴욕 거리가 보였습니다. 움푹 패인 도로를 피해 택시가 지그재그로 달렸어요. 공사 중인 지하철역 입구에는 공사 시작한 지 2년이 넘었다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거리의 상점들은 이미 문을 닫고 있었어요. 편의점도 철문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약국은 당연히 닫혀 있었고요. 이게 뉴욕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하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집에 도착했어요. 아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출장이 어땠냐고 한국은 어떻더냐고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제가 본 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충격적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충격적이었다고요. 아내가 웃었어요.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건 거의 다 틀렸다고요. 저도 그랬다고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기사를 다듬었습니다.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어요. 빠진 게 없는지,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제가 직접 본 것, 경험한 것, 들은 것. 하나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CNN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겼어요. 한국 출장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그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오후에 편집회의가 있었습니다. 제 기사가 안건에 올라왔어요. 편집장이 회의실 스크린에 제 기사를 띄웠습니다. 멈추지 않는 나라 한국에서의 72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뭐가 특별한데? 하지만 읽어내려갈수록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인정. 한 선배 기자가 말했어요. 이거 진짜냐고요? 과장 아니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경력을 걸고 쓴 기사라고요. 한 글자도 과장하지 않았다고요. 편집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인에 올리자고요. 기사가 CNN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올라간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3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6시간 만에 30만. 다음 날 아침에는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과장이다. 거짓말이다. 한국 정부한테 돈 받았다. 그런 비난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댓글은 달랐습니다. 저도 서울 가봤는데 진짜 그래요. 미국이 정말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죠? 한국에 이민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댓글. 이 기사가 제 경험을 정확히 표현했다고요. 한국을 떠나면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일주일 동안 기사는 CNN 메인 페이지 톱에 올라 있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다루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BBC. 모두가 한국에 주목했습니다. 한 달 후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울 특파원 자리가 비었다고 했어요. 최소 2년은 있어야 하는데 관심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2년이 아니라 5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 10년도 괜찮다고요. 편집장이 웃었어요. 한국이 마크를 완전히 바꿔놨다고요. 맞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서울로 가야 한다고요. 특파원으로 발령받았다고요. 아내는 놀랐지만 이해해줬어요. 제 눈빛을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거라고요. 우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편도 티켓이었어요. 짐도 2개의 캐리어가 아니라 5개의 큰 박스였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함께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여전히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아내가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정말이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차들, 현대적인 빌딩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처음 오셨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2번째라고요. 이제 여기서 살 거라고요. 환영한다는 말에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 한강다리, 저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이제 이곳이 제 집입니다. 72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세계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9.11 현장을 취재했고 허리케인 속을 걸었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수십 개국을 다녔고 수백 개의 기사를 썼어요. 하지만 한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었어요.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효율이란 무엇인가? 국력이란 무엇인가? 안전이란 무엇인가? 한국은 그 모든 질문에 다른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총 없는 힘, 명령 없는 질서, 멈추지 않는 시스템, 끊기지 않는 공급, 24시간 작동하는 도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전쟁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 다시는 끊기지 않겠다는 의지. 그게 한국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크 톰슨, CNN 서울 특파원.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앞으로 제가 쓸 기사들이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아직 보여줄 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